열병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 무기들을 이렇게 무력시할 걸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이 등장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이번 열병식은 정권 기념일 열병식을 했던 지난 2018년 9월 9일 이후 2년 만입니다. 한 국가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 유보트는 연합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유보트를 활용한 울프백 전술은 영국 해군을 궁지에 몰아넣으며 공포에 떨게 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한때 대서양을 지배한 유보트의 활약과 연합군은 어떻게 유보트를 침몰시켰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8월 10일 국방부에서 대단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경항공모함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각종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4,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야, 기대됩니다. 네, 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최강의 무기를 필요로 할 텐데요. 이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최강의 무기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잠수함을 주제로 한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임영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기자님도 잠수함 타보셨나요? 예, 아주 큰 의미의 잠수함으로 네. 진짜 지금 작전을 하는 현대 잠수함을 아쉽게도 타본 적이 없고요. 이 박물관에 전시된 2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잠수함은 타봤습니다. 전 타봤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밖이 보이는 저는 제주도? 우도 잠수함. 근데요, 사실 이 잠수함이라는 게 이 전쟁에서 활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죠. 잠수함이 이제 실전에 쓰게 된 네. 거는 남북전쟁 때 헌리호가 실전 잠수함은 아마 최초일 거고 제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1차 대전 때 와서죠. 네. 다만 물속에서 공격한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안 보이는 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대로부터 로망이었어요. 이번 주에 소개해주실 전쟁은 어떤 건가요? 잠수함 하면 가장 대표적인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보트에 대해서 살펴보러 갑니다. 유보트, 이게 참 잠수함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를 기본으로 생각 안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요? 저는 들어내봤는데 저는 잘 몰라요.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독일어로 원어로 따지면 이 운터제 보트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영어화돼서 유보트라고 하죠. 1차 세계대전 때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쓰인 그 독일의 잠수함을 우리가 흔히 유보트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보트가 그럼 독일의 잠수함이군요. 근데 원래 해군하면은 영국 아닌가요? 독일이 어떻게 하다가 잠수함으로 유명해졌나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양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 위에 떠서 화물선이나 이거를 보호하고 바다 해양 교통로를 보호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잠수함은 수송선단을 보호할 수 없어요. 수송선단을 잡아먹는 기계지 그쵸. 수송선단을 보호하는 데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영국은 수상함 위주로 이제 해군 전력을 구성했던 거죠. 그런데 독일은 왜 잠수함이 중요하냐면 독일은 바다가 조금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교통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적, 프랑스나 영국의 해양 교통로를 끊는 게 중요해요. 1차 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의 탱크니 잠수함이 이런 거 다 금지됐거든요. 여기서 영국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1935년에 독일하고 영국의 해군 조약을 맺으면서 영국이 가진 전함, 그러니까 수상 전력의 35%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잠수함 풀어줘요. 잘하면 100%. 그러니까 영국이 100대를 가지면 니네 100대 가져도 좋다라는 그렇게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독일이 이제 마음껏
잠수함 전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영국은 큰 실수를 한 게 자기네한테 안 중요하니까 남한테도 안 중요하다는 식의 발상을 했던 것이고, 독일은 어차피 전쟁을 하게 되면 잠수함으로 영국의 수송선단을 끊기 전에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 그럼 무조건 뚫어야 되는 거야. 그 노력을 경시한 거죠. 근데 유보트가 제일 처음 이제 독일에서 탄생을 하고 활약을 한 건 제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보트의 딱 목적은 상선 파괴, 이게 제일 목적입니까? 상선 파괴라기보다는 결국 이 해상 네트워크를 끊어버리고, 영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보급선을 다 끊어버려서 고립시켜버리는 게 중요했죠. 그러면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술도 많이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요? 독일 유보트 전략의 또 하나는 저 호송 선단제를 어떻게 파괴할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만들어낸 게 소위 울프팩 전술입니다. 울프팩.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유보트의 사실 그 작전 가능한 유보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적었죠. 네. 예. 그래서 게다가 이 대서양에서 작전을 하다 보니까 그 넓은 바다에 몇 대 안 되는 유보트가 뿌려져 있으니 제대로 된 결과를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이 킨터프린 대위가 스키퍼 플로우라는 곳에서 영국 전함을 격침시키는 기습 작전을 성공을 시키죠. 그리고 아주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선 이거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게 되죠. 여기에 고무된 히틀러가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해주겠소. 그래서 유보트의 수량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보트의 전력이 강화되죠. 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자꾸 울프팩 하시는데 울프가 뭐 늑대인가요? 이게 울프팩이라고 하는 건요.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 늑대 떼 혹은 이리 떼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울프는 늑대고 뒤에 있는 팩은 무리 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늑대 떼에 사냥하는 것을 보고서 그거를 다시 전술화 시킨 겁니다. 전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잠수함 하나가 이 연합군의 호송 선단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잠수함들을 무전을 통해서 불러 모으죠. 그러면 한 척은 뒤에서 쫓아가고 나머지 유보트들은 자기네들이 공격하기 제일 좋은 위치에 제 위치를 선점하고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호송 선단에 방어가 좀 취약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격할 최고의 때가 됐다. 그러면 뚫고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만 들으면 유보트 뭐 천하무적이다라는 뭐 그런 느낌까지도 드는데, 세상에 단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유보트도 단점은 있었죠. 단점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넓은 바다에서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전을 보내야 되는데 잠수함끼리 통신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독일군이 전술을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실험도 많이 하고 실전이 벌어지면 바로, 원래 잠수함 무전으로 치면 안 돼요. 위치가 발각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고서를 보내게 했어요. 받아서 바로 분석해서 전술에 반영하고, 또 예상 2, 3 지점에 다 탐지해야 되고, 찾아도 조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기타 등등 때문에 제대로 된 포지션을 잡아야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어려운 거를 해낸 게 이 유보트의 울프팩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를 정말 두렵게 한 가지는 유보트다. 이 누가 얘기한 건 줄 아세요?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유보트였다, 이런 말인데, 아니 이게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내긴 냈었죠? 최초의 그 유보트 황금기라고 그러죠. 1940년 6월부터 10월 사이. 왜냐하면 이 유보트도 바람이 세지면 못 다니기 때문에 이게 또 기간이 있습니다. 최초의 황금기 때는 엄청났죠. 6월 한 달 동안에 58척, 7월에 38척, 8월에 56척, 9월에 59척, 10월에 63척. 이래가지고 뭐 이게 35만 2천 톤, 100만, 이게 몇백만 톤의 침몰을 해버렸어요. 언뜻 그냥 대충 계산해도요, 하루에 한 2척씩 떨어진 건데요. 배가 침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승무원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화물선에 많이 탑니다. 네네. 그 대서양을 항해하는 수 있는 선원을 양성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특히 선원, 심지어는 기관사나 선장을 양성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죽으면 배를 찍어내도 탈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 네, 그 늑대를 보면은요, 이 여러 마리가 한 무리가 되고 또 그 무리가 여러 무리가 되면서 곳곳에 포진해 있잖아요. 울프팩도 이랬나요? 예, 울프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그룹이라는 울프팩 그룹이라는 게 조직이 됐습니다. 뭐 이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 이거를 모아야겠죠. 그래서 뭐 어쩔 때는 6대가 한 그룹이 되고 어쩔 때는 뭐 30대가 한 그룹이 되기도 했고요. 제일 성공적인 울프팩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웨스트, 서쪽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 웨스트라는 그룹인데요. 1941년 5월 8일부터 1941년 6월 20일까지 예, 이 한 달 동안 이 연합군의 호송선단 10개를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영국의 무장 상선 살로피안을 포함해서 총 33척, 19만 톤을 격침을 시켜요. 예, 이렇게 큰 전과를 한 달에 해내면서 그럼 독일군도 피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딱 한 척, U110, U112라는 잠수함 한 척만 이제 격침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U112 어떻게 격침을 당했느냐, 이것도 또 재미난 얘기가 돼요. 폭리 공격을 당해서 안에서 이제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상을 했습니다. 부상을 해서 수문을 열어서 자침을 시킵니다. 어머, 어떡해.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자침이 되는 속도가 너무 느렸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그 안에 있던 암호 해독기 그리고 이 암호 서류를 다 빼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전공을 세운 이 울프팩 그룹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울프팩들을 가장 피해를 많이 준 그룹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을 맺은 후 연합국에 적개심을 갖는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잠수함을 이용해 영국의 해상보급로 차단이 승리의 열쇠라고 보고 전략을 세운다. 유보트를 활용한 울프팩 전술로 연합군의 호송선단을 연이어 격침한다. 많은 피해를 본 연합군은 유보트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그러니까 가장 활약을 많이 하고 가장 그 후세에 피해를 많이 준 게 서쪽 울프팩이었네요. 근데 연합군이라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유보트를 무력화시키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상선, 그러니까 침몰하는 배보다 더 많이 찍어내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또 미국이 등장하는데 리버티함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원래 배는 영국 배인데 그거를 모델로 잡아다가 요즘 말하는 모듈식 공법 같은 걸 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 붙이는 거죠. 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가지고 한 1년에 거의 600척에 달하는 배를 이건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네 진짜. 한마디로 물량의 미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은 이 울프팩 선단들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찾아낸 게 연합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초기에는 사실은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기술 자체가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잠수함을 찾아내려면 물 속에 있으면 이제 음파를 탐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 위에 이제 부상을 했으면 레이더 같은 걸로 전파로 탐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았죠. 심지어 이 헌터킬러, 그러니까 잠수함만 찾아다니는 이 사냥꾼 함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헌터킬러에 소속되어 있던 항공모함이 잠수함에 격침되는 그런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음파와 레이더가 발전을 했죠. 그리고 또 레이더가 제대로 성능이 내주면서 물속에 있는 것, 그리고 이 부상을 한 잠수함을 찾아내기가 좀 쉬워졌고요. 게다가 이 초계기와 같이 합동으로 작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잠수함은 물속에 있기도 애매하고 떠올려도 걸리고 심지어
이 대전 말기에 가면 뜨기가 부상하기가 무섭다고 했어요. 부상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하늘에서. 예. 그게 엄청났다고 그러다. 왜냐하면 나중에 항공기까지 레이더를 탑재하는데 제일 문제가 유보트가 자기들이 왜 탐지되는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무한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잠깐 떠야 되는데 네. 잠깐 뜨면은 그냥 항공기 오는 거야. 그럼 떴다가 바로 하고 들어가서 있다가 이럴 걸 반복하면서 네. 하루에 7, 8번 공습을 받는데요. 우와. 이제 음파 탐지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유보트가 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면 뭐 정찰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공격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는 방향을 못 찾겠다라고 하는 상황에도 그래도 유보트 선단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보트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인류가 처음 겪었던 기술의 전쟁이죠. 네. 그전에도 기술 개발은 있지만 보통 전쟁 전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전쟁 끝날 때까지 쓰는데 네. 이거는 전쟁 겨우 5년간의 전쟁에도 몇 번의 역전이 날 그렇죠. 정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물속에 오래 있는 수밖에 없다. 관건은 물속에 오래 있고 물속에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수를 연료로 하는 발터보트라는 거를 디자인만 했죠. 예. 양산은 못했는데 그래도 이거 충격적이에요. 물속에서 한 20노트 이상. 그리고 자망 시간을 또 5배 이상 늘리는. 그러니까 산소를 생산하면서 간다는 획기적인 개념이었어요. 이게 2차 대전 때는 결국 실용화는 못됐지만 네. 결국 오늘날 디젤 잠수함이 이 이상을 실현을 하게 되죠. 이 울프팩으로 한때 영국을 궁지에 몰아 넣었는데 이 연합군의 반격으로 결국 찬란했던 독일의 유보트가 이렇게 저무네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1945년 4월 30일 정도 되니까 이제 독일의 패망은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데니츠 제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냥 유보트들을 다 자침시키자라고 해서 무지개 이 작전이라는 명령을 발동을 시키죠. 그런데 4일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차피 전쟁이 끝나고 지금 우리의 잠수함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잠수함을 자침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4일 뒤에 야 자침시키지 마라고 명령을 철회합니다. 그런데 또 이 유보트 잠수함 함장들이 굉장히 좀 자존심도 세고 자존심 엄청 세죠. 그래서 난 이 함은 적에게 뺏길 수 없다. 자침. 그렇게 해서 유보트가 자침이 됩니다. 유보트는 굉장히 좋은 비대칭 전력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너무도 강력한 적의 주력과 붙으면은 이 비대칭 전력이 아무리 힘을 써도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그래서 대전 기간 동안 총 820척의 독일 유보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중에 718척이 침몰이 됩니다. 총 3만 9천 명의 잠수함 승조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만 2천 명이 전사를 하게 되죠. 참 전쟁 얘기는 항상 들으면 들을수록 좀 참담하구나.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겠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건 잠수함이 정말 해상 전력에, 해군 전력에 중요하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전쟁은 전술적 목적에 맞는 무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유보트의 교훈은 비록 독일이 승리하지는 못했지만은 연합군에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진 전쟁 수행 목적과 그 주변국의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었고 거기에 합당한 무기였다. 이게 유보트의 교훈이에요.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함께 전략무기 3종 세트로 불리는 SLBM마저 완성될 경우 북한의 위협은 더 고도화되고 협상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3,600톤급과 4,000톤급 잠수함 건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000톤급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한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잠수함 전력을 키우면 괜찮은 나라입니다. 네. 예, 주변에 어떻게 보면 수상함 전력을 키우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잠수함 전력을 키워서 우리가 잠수함을 비대칭 전력이자 전쟁 억지력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뉴스 배터리 전쟁과 사람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